게요. 먼저 최근 들어 이제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미쓰비시란 기업이 뭐간데 지금 미쓰비시 징용공 판정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싸우게 된 거냐? 결국은 미쓰비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어? 미쓰비시 지키겠다고 아베가 저러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미쓰비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길래 징용 그 판정에 대한 대상 판정에 대한 부분이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강제징용 얘기 나오면 항상 미쓰비시가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좀 그 간결하게 역사적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미쓰비시는 옛날로 따지면 이제 재벌이죠. 일본식 재벌의 어떤 시작이자 최고로 큰 재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재벌의 기원? 기원이죠, 기원. 보미 작가 영어 선택 좋았어. 왜 이게 재벌의 기원이 되냐면 일본도 이제 일종의 유신을 통해 가지고 공화정 형태로 이거를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을 해야만 했었는데 결국 돈은 옛날 막부나 또 어떤 쇼군 같은 걸 했던 있는 놈 집안에서 있는 애들이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자주성가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있던 놈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이게 이제 미쓰비시 가문의 어떤 창업자는 이와사키 야타로라고 하는 얘도 이제 일종의 전통 귀족 가문 출신의 있는 금수저였던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우편기선 그러니까 어, 우체국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물건을 배송해주고 편지나 화물들을 옮겨주는 해운 서비스 이걸 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뱃놈인 거죠. 근데 이 뱃놈이라고 하는 게 일본은 원래 전통적으로 귀족들이 이 해군력에 특히 배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해군은 일본의 귀족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나 품격이 강하고 또 이런 그 해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전 세계하고 교류를 했고 도서 지역들을 연결을 하고 육로가 개발이 덜 된 시절에는 배를 타고 일본 전역을 돌았기 때문에 이런 해운업이 돈이 잘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885년도에 기존에 있는 이제 니폰 유센이라고 하는 비슷한 형태의 그 해운 회사를 그 설립을 해가지고 합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그 번 돈을 가지고 뭘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 탄광이나 광산 같은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이 탄광이나 광산계 굉장히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 네. 빡센 거야 한마디로. 누가 일하려고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로 했는데 일본 안에 있는 애들은 일하려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광산이나 탄광 산업을 하게 되면서부터 일종의 강제 노동은 그냥 필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일본인이 없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돈을 주고 노무자 형태로 해가지고 한국의 노동자들을 끌고 오다가 안 오려고 하니까 이제 강제로 발령을 해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한 거죠. 특히 일본이 전쟁 준비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서 이런 에너지 산업, 전기를 비롯한 뭐 석탄 에너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배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본은 이제 해군이 주력이니까 이 조선소 같은 일들을 늘려나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동력을 제대로 돈 주고 썼으면 기업이 빨리 부자가 되질 않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강제 노동 징용자들을 끌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노동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전쟁통에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게 되는 겁니다. 미쓰비시가.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인건비를 착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기업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범죄 기업이 범죄 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또 은행을 세워요. 은행을 세우고 그 세운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일본 안에 전쟁 중에 일어나는 어떤 돈 관리들을 전담하는, 그러니까 세금과 어떤 그 내국의 내수 시장들을 장악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발휘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해체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전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응당한 조치로 인해서 해체가 되게 되는데, 요게 6.25 전쟁이 터지면서 이 회사들이 이제 다시 재결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일본에서 군수 산업들을 다시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전에 군수 산업을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던 회사가 미쓰비시였기 때문에 6.25 전쟁의 지원단을 꾸리기 위해서 미쓰비시를 다시 살려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미쓰비시도 한국이 아니면 사실은 지금의 위치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쓰비시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뭐 3대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3대 대기업 중에 미쓰비시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 이 미쓰비시가 정치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던 미국계 군정들하고 또 그와 관련한 그 후에 배출됐던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을 통해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미쓰비시는 자체적으로 한 600개가 넘는 문어발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 문어발 기업을 소유하게 된 게 정당한 M&A 같은 경우보다는 망해서 쓰러진 공기업이라든지 유망 기업들 같은 경우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어발 사업들을 확장시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미쓰비시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을 그러니까 일본의 한 그 집단으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일본 그 자체라고 하는 일종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의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게 한국하고의 징용 관계에 있어서의 일종의 그 트러블인 거죠. 이 트러블이 왜 생겨났냐고 하면, 이게 공평하게 모든 국가나 이제 그 징용 피해자들한테 이거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하는 국가들의 피해자들한테는 전부 배상과 사과를 다 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 있는 그 피해자들한테는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적인 차원에서 안 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이 소송이 처음에 이루어지게 된 게 일본 내 법원에서 이 소송이 처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의 법원에서 미쓰비시에게 일종의 이제 그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 자체가 패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패소한 이유가 뭐냐? 한국은 점령국, 그러니까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도 일본 국민이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일본 안에서 전시의 동원령을 통해 가지고 자국 국민을 동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데리고 온 상황도 일본과 한국이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이러한 갈등 상황을 만든 거는 돈 때문에라든지 기업의 이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적인 관계, 그리고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관계를 완전히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쓰비시는 한국인들한테 배상할 수 없다라는 차원으로 이 소송이 패소가 되게끔 된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한국에서 다시 가져와 가지고 한국 법원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소송이 일어나게 된 거고, 그게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아낸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미쓰비시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일본의 입장으로
해외에 드러나 있는 한국에 대한 배상 자체는 일본의 국가적인 그 헤게모니라 그럴까? 한일 관계를 보고 있는 그 과거 식민지사를 보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버티기가 시작된 거고 미쓰비시 소송이 사실상 일본에 대한 소송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독수성님 20달러 후원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 줌이 걸려가지고 사이즈가 더 안 빠지는 모양입니다. 일단 뭐 계속 진행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미쓰비시는 일본이다라는 개념으로 턱에 있는 거고 자칫 미쓰비시의 배상을 정당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일본 자체에 대한 일본에 대한 한국의 청구권 자체가 부활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렬하게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실상 일본 정치의 최고의 스폰서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이 그동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전쟁 이후에는 군수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군수품 납품이 이제 우리 한국 전쟁에서 소비가 돼가지고 그거에 매출을 올렸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은 뭐였을까요? 이거는 일본의 자위대 군납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생산품들을 계속해서 납품하는 방식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납 비리를 통해 가지고 이 미쓰비시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다른 업체들을 대신해서 미쓰비시가 군납을 전부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미쓰비시는 일본 자위대에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어서 납품하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해외 뭐 다른 나라에서는 안 쓰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무기들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역할까지도 미쓰비시가 전부 다 이제 만들어서 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경유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정치인에 대한 떡값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관료로 활동을 하거나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미쓰비시의 자금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얘네들이 이 자금을 자민당에다 몰아줬고 이 보수 우파 진영들의 정치력을 키우는데 헌납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군납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가 자민당의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몰아준 거죠. 물론 이제 일본 안에서 가장 큰 기업이 단일 기업은 도요다기 때문에 도요다가 정치연금을 더 많이 한다고 하지만 걔들은 나눠주거든요. 여기저기 퍼져서 나눠주는 반면에 얘들은 보수를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보수 우파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얘네 가문이 이제 대대로 이런 일본의 정치 가문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아베네 가문하고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미쓰비시가 설립했던 대학교가 있어요. 세이케이 대학이라고. 세이케이 학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건 이제 일본은 이제 학원으로 우리로 말하면 교육재단처럼 뭐 그렇게 부르는데 가면 대학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속해서 쫙 있으니까 사학재단. 사학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베가 대대로 여기에서 아베네 집안이 대대로 여기에서 학교를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 학교를 해놓고 케어를 다 해주니까 아베는 아마 공부를 별로 안 했어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을 거예요. 아베가 공부를 굉장히 못했다고 해요. 그래? 그래서 그냥 보통은 뭐 동경대는커녕 와세다 이런 손꼽히는 대학을 못 가서 아베의 아버지께 꾸지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미쓰비시 대학 계열을 갔던 걸로.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공립대학을 가서 말하자면 뭐 도쿄대학이나 이런 유명한 일본의 제대로 된 국립대학을 갈 실력이 안 된 거지 아베는. 그래서 사학 학교를 가가지고 계속 자동으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가고 뭐 중학교 통해서 고등학교 가는 방식으로 쭉 이어져서 대학을 나온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인물이 수상이 되다니 정말 한심한 지경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베 형이 미쓰비시의 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베가 그 교육 사업에 관련된 비리로 지금 굉장히 공경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위원회에도 미쓰비시 가문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아베가 은퇴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그 세이케이 학원에 이사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지들을 통해서 뭐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이게 뽀록이 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미쯔비시 학원, 그러니까 미쯔비시 대학 이사장이 되는 전통이 있는데요. 미쯔비시의 임원이 이사장으로 가는 전통이 있어요. 사장. 결국은 이제 형님이 이사장을 하는 거고 아베는 거기서 이제 정신정치학 교수를 할 수도 있고 미쯔비시 응? 형, 그러니까 아베 형은 지금 일단은 사장으로 있죠, 미쯔비시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쯔비시와 아베가 한 몸으로 묶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베가 거품을 물고 미쓰비시를 보호하고 지금의 한일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아무튼 미쓰비시란 재벌은 반성이 없는 기업이고요. 얘네들의 영향력이 워낙 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하고의 군수 재벌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로키드 마틴이 됐든 뭐 어디 이런 군수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찌 됐거나 일본의 무기를 팔아먹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미쓰비시 계열 회사들 또는 그 상사를 거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악덕 재벌 미쓰비시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걸 덤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본을 굴복시켜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갔습니다. 뭐 경제 얘기는 뭐 흑자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뭐 저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경제 지표를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론을 막 쑤셔 올리고 있는 기사들이 거짓 기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든지 무역 흑자가 뭐 최소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방향인 건데 여기서 자칫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 상황으로 이게 돌아가거나 증시가 1,50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나라 말아먹었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만큼의 충분한 어떤 저지력과 관리 능력을 우리 정부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번 사태 안에서도. 이제 환율 사태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경제 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그 방향으로 그 우리 재벌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일 경제 관계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예전에 이제 기업한테 정부가 찾아가서 사정하고 뭐 고용 늘려달라 뭐 내수에 투자해달라, 생산에 투자해달라 이러한 전제들이 좀 지난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국가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안전한 방향으로 재벌들이 그 한국의 내수를 살려내기 위한 방향으로 스스로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면에서 앞으로 하반기 이후의 경제 기조는 훨씬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즉 앞으로 물건을 사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국산을 많이 살려고 노력할 거고요. 해외에서 들어온 소재들의 국산화를 위해서 국산화에 투자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 지표는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내수 경기는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으셔도 돼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인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한 내용이 북한이 정책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북조선이 이제 자체적으로 북조선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법의 내용들을 이번에 개정을 했어요. 무려 33군데를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어떠한 제도가 바뀌었는지 과거와 비교해서 어,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 지금 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4월 달에 이미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상무위원장으로 있는 김정은이 국가수반으로 추대를 받았고 정식으로 1인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개정 내용들이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요 내용이 7월 말경에 발표가 됐던 거죠. 일단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어, 북한의 헌법은 기존에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이 아닌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적인 정체성이 사회주의다라는 부분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헌법에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야 제대로 된 헌법인 겁니다. 왜 사회주의 헌법이냐면 민주주의 헌법 안에서는 모든 국민이면 다 그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헌법에 적용을 받고 헌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 모두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회주의 헌법 안에서는 이른바 그 근로인민,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근로인민들한테 그 주권이 있다고 돼 있는 게 차이인 거예요. 즉 노동자, 농민, 군인,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 체제에 그 같이 순응하는 지식인, 요 네 개의 그룹들이 우리로 말하면 노동당 당원 같은 거죠. 이 노동당 당원 같은 노동인민들이 사실상의 주권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급한테는 주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긴 한데 일부 공산당에 충성하는 공산당 조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헌법이 북한의 헌법이다. 이게 이제 남한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헌법들이 개정 변화가 된 거는 1972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에 만들어진 처음 헌법 안에는 인민 전체를 다 아우르다가 요거를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한 게 1972년도부터예요. 이때부터 공산당에 의한 공산당 집단 지도에 의한 북한에 대한 통치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뭐랄까 그 대통령 같은 1인 체제 하에서 운영되는 그 탑다운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공산당 안에서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제 공산당이 아니죠. 노동당이 지배하는 그 일당 독재 국가로서의 개치가 72년도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요거는 다 집단주의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 안에 있는 서열에 맞춰서 집단 운영 체제, 지도 체제를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다는 건데 이 부분이 1인 지도 체제로 바뀌었다는 게 이번 개정의 최고로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즉 김정은이 그동안 공산당 안에서의 당 주석 내지는 당의 당수로서 공산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북한을 지배했었다고 하는 기존 헌법에 비해서 이제는 김정은 자체 개인이 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이 됐다는 얘기는 상무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주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식 대통령제로 전환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 권한에 대한 행사의 책임 그리고 그 주체가 김정은 1인 체제로 확실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공산당에 의한 내각제 같은 개념이었다 치면 지금은 김정은에 의한
대통령제로 변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33가지의 그 변경된 사항들 중에 그걸 다 찾아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거 몇 가지를 보자면, 그동안 그 북한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국가 체제는, 헌법이라는 국가 체제가 있지만 사상이 있었어요. 이거를 주체 사상, 선군 사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김일성이 주창했던 주체 사상이 김일성 시대의 일종의 국가 운영 체제 또는 국가 운영의 이념이었다고 치면, 이제 김정일은 선군 사상이라고 군을 앞세운, 이제 자기가 군사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군을 앞세운 선군 정치를 위해서 선군 사상으로 이걸 진행을 해왔었는데, 김정은은 이제 자기 체제에 와서 이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을 주의로 격화를 시켰어요. 사상에서 주의로 격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내용도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 선군 사상을 김정을주의로 변화시킨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사상을 내보이는 사상이라고 할 때는 이게 그 마르크스주의에 반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에서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였는데, 북한은 그동안 이 마르크스 사상을 무시하고 그보다 더 높은 이제 주체 사상과 선군 사상으로 이어져 오던 거를 격화시키고, 이제는 헌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대통령제의 국가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변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북한이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사회주의는 하지만 기존의 공산주의 체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생긴 거고요. 이러한 사상들이 지도자를 앞서가는, 그러니까 얘네들의 남아있는 유은 사상들이 지도자의 결정이나 이념을 앞서가던 걸 무너뜨리고 김정은이 그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한 국가 수반으로서 밑에 법령과 제도로서 북한을 혼자 단독으로 통치할 수 있다라는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상이 김정은 위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서도 이제는 정식으로 국가 수반으로, 국빈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예로 베트남을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을 위해서 방문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국빈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왜냐면 국빈의 지위가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만일에 김정은이 다른 국가를 방문하게 된다고 하면 국가 수반으로서 국빈의 대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말하자면 이 역할이 강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 경우에 이거는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갑자기 추대가 된 거기 때문에 일체 선거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위치에 오른다는 것 자체를 뭐 표결에 붙인 것도 아니고, 또 김정은 자체가 무슨 이제 얘기했던 북한의 국무위원회 지역 국무위원으로도 이제 아예 출마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소속인 신분인 상태에서 지금 국무위원장이 됐고, 그 사람이 이제 국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선거가 없었던, 이게 간접 선거라고도 말할 수가 없죠. 선거 없이 그냥 하늘에서 대통령이 뚝 떨어진 건데, 앞으로는 이러한 그 지위를 다음번에 이제 이어져 나가게 될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접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 제도를 구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된 거지만 다음번에는 간접적으로라도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자, 이번에 국가 수반으로 김정은을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민대회에서의 간접 투표가 시행될 수 있는 권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옛날 우리 그 전두환 체육관 선거처럼 상무위원들, 국무위원들에 의한 투표 제도가 조만간 마련돼서 무칙으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상무위원장의 지위에서 다른 국가들의 신임장, 소환장, 뭐 대사들에 대한 임명권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고 봐야 되죠. 국가주석과 이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합쳐가지고 단독으로 지금의 그 1인 지배 체제를 굳건히 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명예위원장이라는 게 상임위원회 안에 일종의 이제 명예위원장이라고 하는 명예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문이거든요. 일종의 정치적인 고문인데 그 고문 자리에 김일성의 친동생이었던 김영주라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직 생존해 있어요. 현재 98세인데 김영주가 상임위원장 옆에 명예부위원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직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치 고문을 없앤 거지. 할아버지, 그러니까 작은 할아버지의 정치적 역량을 완전히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북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누려왔던 그 혈족들이라 그러죠. 백두 혈족들의 선대들을 완전히 정치 세력 안에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걸림돌을 싹 없애버리고 모든 거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참 욕심이 대단한 놈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갖고 김정은은 앞으로 국가 수반으로서의 정상 외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사실 김정은의 지위상 이 사람을 국가 수반으로 대접해 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트럼프나 푸틴이나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도 그동안은 이제 실권자이긴 했었지만 당당하게 국가 원수로서 이제 그 대접받을 수 있는 외교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상 북미 회담, 북미 정상회담, 북미 수교를 위한 단계적인 절차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행보를 보면 가장 긴급하게 비핵화겠죠. 비핵화에 대한 선언 또 수교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평화협정, 국교 수교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전선에 본인이 직접 결재권자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상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만들어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남북 간의 이제 회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앞으로 비핵화의 단계적인 진행을 위해서 남북 공동 핵위원회 같은 핵 시설들에 대한 그 리스트들을 작성하고 그거를 공동 관리하고 감찰할 수 있는 이 핵위원회를 만들 건데 그 위원회에 대한 그 임명들을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 권한을 또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계적인 비핵화를 남한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공산당이 아닌 이 공산당 밑에 있던 행정기관이었던 그 외교부를 외무부죠. 북한은 외무부를 실질적인 그 대상으로 내세웠고 협상 대상으로 내세웠고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당을 지정하지 않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것들을 이어나가는 진행을 본격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 게 갖춰진 상태에서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들을 공식화, 공론화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9월 달부터는 어느 정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그 리스트들이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공개되는 형태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북한의 핵시설 공개,
그리고 그 동결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는 과정을 우리 군과 우리 정부의 요인들이 가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고 그 관리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국제사회 제재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그 국제적인 금융 제재나 이런 제재들은 풀려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내국법에 의해서 북한의 국가수반과 우리의 국가수반이 결정한 내국법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진척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비핵화 동결화 프로세스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선언이 시작된과 동시에 개성공단 재개방과 확대 그리고 남북 간의 관광교류 활성화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봐집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연합 또는 남북연맹과 같은 1국가 2체제에 관련한 국가 운영 체제들이 이제 점점 더 만들어지게 되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만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연맹이 각자의 자치권을 가지고 공동으로 통일하는 방안으로 한반도 통일 방안도 전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의 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서 임기 안에 마무리를 짓게 된다고 하면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그 다음으로 임기를 차지하는 대통령들이 꾸준히 북한의 국가 수반과 함께 연맹 그 남북 연합체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코리아에 대한 통일 계획들을 진행해 갈 수 있는 프로세스가 완료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진행은 그 북한에 대한 확실한 그 체제 보장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대통령과 믿을 수 있는 조약이 이 남북 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거를 미국이 승인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맺어져 있는 남북 간의 정전 상태도 공고화될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 국가들이 다른 국가의 간섭 없이 진행을 하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의 중간 단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하반기에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김정은의 집정장관, 국무위원장으로서의 취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한몰이, 그리고 내부적인 부서들의 정리와 구 정치 세력들, 그러니까 백두혈통으로 불렸던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정치인들을 전부 은퇴시킴으로 인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북한이 정상국가의 궤도 안에서 다른 국가와 조약과 외교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좀 널리 알려져서 북한도 노력하고 있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난달 25일인가 아무튼 그때쯤 이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했던 언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일본 자료에서 이걸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남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발표가 나고 있는 상황 또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아베의 경제 도발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로 꼽혔던 사람이 최영해입니다. 근데 최영해가 이제 북한의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었죠. 근데 이 이인재가 이 최영해가 사실상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위원회 권한이 예전처럼 강화되지 않고 김정은 개인한테로 전부 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실권을 잃어버린 상태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실무적인 실권을 쥐고 있는 이른바 김정은 포스트 김정은의 뭐라 그럴까요? 숨어 있는 손, 강력한 내부 집권자는 누구냐? 이게
조영원에게 넘어왔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동안 2인자 구도 안에서 최영애와 박봉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치 정치에는 최영애 인민위원장이 있고 박봉주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과정 중에 이 실권들이 최영애와 박봉주가 다 물러나게 되고 실권이 조영원한테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조영원이라는 인물을 이제 저희가 몇 번 방송을 통해서 틈새 뉴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김정은의 어떤 집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같이 그 수행하기 시작했었고, 그동안 실질적인 북한 안에서의 뭐 숙청 과정, 또 뭐 여러 가지 김정은이 벌려왔던 정책들을 뒤에서 조용하게 실무적으로 진행하였던 최순실 같은, 아니지, 최순실은 더 위였구나. 하여튼 김정은의 비서실장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조영원이 그 실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당 안에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서 국정관여, 북한의 국정관여에 조영원이라는 인물의 역할을 앞으로 주목해야 된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물러난 최영애의 자리는 리민건이라고 하는 당 부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이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당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을 인사 또 감찰하고 임명하고 보직 이동을 시키는 권한이 최영애한테서 이민건으로 넘어간 거고, 이민건은 말 그대로 김정은의 핵심 수하로서 정책을 진행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당분간 뭐 위기 상황에 있었던 김정은의 권력 교체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헌법, 이 헌법 개헌이 있고 난 시기에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루머들이 돌았어요. 뭐 식량난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자금난 부분도 있었고, 뭐 밀란 부분도 있었고, 군부가 비핵화에 반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3개월 동안에 여기에 대한 잡음들을 다 정리하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내부 정비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경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지난달 말에 마련을 했고, 그 완료를 보고 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제 공동체 건설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이러한 그 남북 연합이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통일 방안은 그동안 이제 연방제라든지 뭐 고려 연방제라든지 뭐 북한이 주장해 왔던 거나 뭐 우리 쪽 같은 경우는 고려 연방을 안 받아들였습니다만, 남북 기본 합의서나 기본 협정의 체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일국가 이체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 비준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우리나라 국회가 동의를 해줘서 대표권을 얻어줘야 된다는 거죠. 양쪽이 다 이런 그 상무위원회와 국회 비준을 거칠 건데요. 이러한 국회 비준에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되려고 하면 뭐 총선에서의 승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아무튼 이 한국 연맹제 유나이티드 코리아에 대한 법안이 양쪽 국가에서 승인을 받게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평화 공존 체제 그리고 통일 진행이 어느 정도 제대로 가시화에 올랐다. 그러면 통일의 기초를 엮은 정권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임기 안에 이 대역들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이제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 중에 미국은 자기들이 이제 관여를 안 할 테니까 북한과 남한이 알아서 정리를 해. 근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트럼프가 혼자서 이러한 그 권한들을 단독으로 그 발의를 해서 북한 경제에 대한 이득을 찾아보려고 들어왔었는데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체제나 사회 구조하고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기업 진출이라든지 자본 진출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본인 같은 카지노나 호텔, 리조트 재벌 같은 사람이 들어갈 구석이 거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고요. 이 시스템을 개방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이 나서거나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데 중국하고 나눠 먹느니 일단 한국한테 몰아준 다음에 거기서 콩고물을 얻겠다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트럼프는 절대 반대 안 할 겁니다. 뭐 철도 연결이라든지 뭐 가스관이라든지 앞으로 파격적인 내용들에 대한 계획들이 생기게 됐을 때 국내나 뭐 국외에 있는 다른 특히 미군과 미국 정부가 이걸 방해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강행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큰데 트럼프는 재선되기만 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밀어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를 자기 업적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일종의 숟가락 얹기 전략을 필 거기 때문에 현재 그 한반도 비핵화 안에서 이러한 방침 하에서 트럼프는 또 반드시 재선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내용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발표가 9월, 10월에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안한 내용들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수파들의 공격을 또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파격적인 아까 얘기한 코리아 연합 같은 이런 형태의 시작 시점이 총선 이후로도 늘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 총선 이후로 늘어진다고 하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의 교류까지도 같이 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현재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강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이슈도 크겠지만 이 북한하고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연합 그리고 경제 교류에 대한 굉장히 많은 국내의 반론들, 반대들이 심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얘기를 송 작가한테 이미 8월에 들었다. 근데 10월에 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가벼운 거 한번 해보죠. 화웨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웨이 얘기는 화웨이 통신 서버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5G 휴대폰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5G 휴대폰으로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갤럭시 5G하고 이제 화웨이의 메이트 20X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폰만이 현재 실용화돼서 운영될 수 있는 제대로 된 5G 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도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본도 내년에는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해야 됩니다만 완성품 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는 화웨이와 삼성뿐이라는 거예요. 애플도 출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뤘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5G를 쓰고 싶은 나라는 이 두 회사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이 좀 낫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차이를 보자면 화웨이는 카메라에다 투자를 많이 했어요. 카메라에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을 대폭 높이는데 중점을 줬고요. 삼성은 디스플레이를 강화하는 데다가 강점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카메라로 찍어야 화질이 이쁘게 나오는 건지 카메라는 기존의 보통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이거를 좋은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화면이 더 나을지 이건 사실 잘 구분이 잘 안 가긴 하지만 아무튼 두 개가 이쪽으로 이제 개성을 완전히 다르게 해서 출범하고 있는 펌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프로세서들은 거의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양쪽의 처리 프로세서들이 한쪽은 이제 엑시노트라고 불리는 이제 9820 시리즈를 쓰고 있는 거 갤럭시는 이제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린 980이라는 모델을 쓰고 있는데 둘 다 보시다시피 성능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능의 차이로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통신 규격에서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망이라고 불리는 SA, 그러니까 5G 통신망 안에서만 가동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NSA라고 해서 비독립망이라 그래서 5G 이외의 통신망 4G에서 또는 3G에서도 동시에 같이 구현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중으로 갖고 있는 그 통신 환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5G 광역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휴대폰이 되는 거고, 화웨이는 기존에 있는 거랑 병행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느 쪽이 낫냐라고 얘기를 하면, 글쎄요, 통신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 때는 이 5G가 더 낫죠. 즉, 그 5G 그 망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삼성폰이 훨씬 난 거고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좀 덜 갖춰진 환경 안에서 범용으로 쓰기에는 중국폰이 훨씬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휴대폰 자체의 통신 환경보다는 서버를 얼마나 촘촘하게 잘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그 질적인 부분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속도는 5G 전용이 빠르긴 하겠습니다만 범용성이라는 부분에서 화웨이가 가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G 공급망이 덜 갖춰진 국가들에서는 화웨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카메라 부분에 아까 이제 설명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갤럭시 폰은 기존에 쓰던 카메라, 그러니까 1600만 화소짜리 이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4000만 화소짜리 카메라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2000만하고 800만 화소짜리 해서 렌즈가 3개가 들어가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찍기에는 이제 찍히기는 훨씬 더 화웨이가 잘 찍히는데, 요걸 구성해서 이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안에서는 그 아몰레이드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는 갤럭시가 좀 더 낫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OLED를 채용한 이제 화웨이 폰보다는 갤럭시가 여러 가지 화면 구성 안에서는 더 나을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대동소이한데 화웨이는 420mAh고요. 네. 삼성은 4200이고 삼성은 4500 정도. 그러니까 카메라 전체적인 용량 안에서는, 배터리 용량 안에서는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근데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갤럭시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이 어떤 기술을 채용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대용량의 배터리를 쓰면서도 무게는 한 20% 가까이 훨씬 더 가볍다는 거. 이전 면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듣고 있죠. 가격이 문제인데 지금 5G는 출시 가격이 약 160만 원 정도, 갤럭시는 그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화웨이는 약 12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거나 이 앞으로 신규 시장 안에서 중국 시장 화웨이가 다 먹을 거고 한국 시장은 삼성이 다 먹을 건데, 문제는 해외 시장 안에서 어느 쪽이 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장점들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이제 주목받는 쪽이 미국하고 일본 시장, 이쪽에 어떻게 어느 쪽 폰이 진행될 거냐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관건이 될 건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미국과 일본 쪽에는 삼성이 기존의 우위를 지켜나갈 거고, 그거는 애플이 본격적으로 5G 폰을 양산할 수 있는 내년 하반기까지가 이게 한계일 것으로 보고요. 그 이외의 글로벌 그 국가들한테는 통신 서버에서 먼저 선점 효과를 쥐고 있는 화웨이 폰이 우수하게 팔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둘이 경쟁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삼성폰이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삼성을 응원 안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공산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시장 장착 단계에서 얼마나 5G 폰이 좋게 현재 갤럭시 5G가 좋은 평가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 차기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노트 10이라든지 그 이후에 후속 모델을 통해서 지금의 화웨이 폰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기술 격차의 편차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삼성의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개발하는 데만 의미가 있었으나 스테디셀러가 되기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걱정 섞인 우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지금 이제 그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 주창돼 왔던 이 걸프의 해적, 즉 기존에 이제 아라비아 호르무즈 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적 긴장을 또는 거기에 많은 해적이라든지 항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 이란 해협에 대한 안전 보장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이제 미국이 제안을 해서 관련 60개국에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좀 곤란한 지경, 그러니까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부결에 대해서 그닥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성사시키려는 노력이 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 항해 유지 연합이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이 항해 유지 연합에 대한 구성은 미국의 구상이 아니라 일본의 구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일본이 개헌에 실패하게 되고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한 불똥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 와서 가장 강력한 우방 내지는 협조국이 되어야 될 일본이 이 협정에 참여를 일단 표면적으로는 거부하는 걸로 내용이 나타나면서 이게 갑자기 찬물을 뒤집어 쓴 꼴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본은 뭐 자국의 문제 때문에 지금 거기 넘어다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의 목적은 지금 항해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독도나 원산 앞바다까지 지금 자위대 구축함을 보낼 수 있는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법안을 만드는데 오히려 모든 신경이 몰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투자할 시간이 없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 입장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의 호르무즈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다른 60개 국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국가죠.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런 국가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급이 아닌 이 하국 사무관급들을 파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결정을 낼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 하급 사무관들이 참석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외무상이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국도 사실 한패거든. 미국, 일본, 영국이 한패인데 외무상이 참석을 했는데 이란 부분에 대한 문제 협의에는 아예 가담을 안 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안 한다고 한 상황에서 자칫 발을 들였다가는 또 엄청난 군사력 지출이나 군비 지출을 해야 될 문제가 있겠구나. 이게 아주 촉각이 딱 곤두서다 보니까 아예 이란에 관련된 부분은 참가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일본이 단도리를 하고 돈 문제를 해결하고 그와 관련된 조직 부분을 딱 배분해가지고 결과만 딱 내놓기 전에는 미국도 영국도 이러한 류의 조합을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이란 해협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란의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이런 회의가 만들어졌다라는 명목하에 자 그럼 이란이 말을 잘 안 들으니 이란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좀 압박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압박할 방안이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가 변질되는 모양을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60개국 자체가 야 이란은 빼고 가자. 지금 이란의 위협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위협하는 당사자를 갖고 그 의제로 설정할 것 같으면 이거를 할 이유가 없지 않니? 라고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좀 뜨뜻미지근한 이런 반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또는 미국이 그동안 중동 정치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협의에 비해서는 굉장히 썰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뭐 2차에 걸친 걸프전이라든지 IS 사태 같은 때 보세요. 막 서로 참전하고 분담금 내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끼어드는데 이번 그 항행 안전 유지에 대한 협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왜? 생기는 게 없으니까. 걸프전이라든지 이런 데 참가해가지고 군비를 쓰게 되면 이란에서 싸게, 이라크에서 싸게 기름을 좀 산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경제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원유 수송로에 대한 안전으로 유지 협약을 만들자 이거는 사실상 생산하고 연관 있는 것도 아니고 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드비를 걷자. 우리가 품앗이로 돈을 걷어갖고 미국이 인도양에서 함대 안 빼도 되게끔 군사비를 못 타주자라는 목적이 배후에 깔려있기 때문에 돈을 나가기만 하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걸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동안에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도 원유 수송 잘 됐거든. 크게 문제 없었단 말이야. 괜히 미국이 이란을 들쑤셔가지고 이란이 지금 테러 국가고 유조선들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피해를 본 유조선은 전부 일본 유조선하고 영국 유조선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짜고 치는 냄새가 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의 실리가 없기 때문에 60개국이 참여하는 부분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져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엄청난 분담금을 내가지고 인도양에 주둔하는 뭐 삼함대라고도 합니다만 아무튼 태평양 함대 일부의 주둔비를 물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주둔을 앞으로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폼페이오가 가서 일본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니네가 현재 그 방위 분담금 내고 있는 수준이 2조인데 조만간 10조로 늘려줘야 되겠는데? 라고 청구서를 들이민 거죠. 이것도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5배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5배를.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좀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애들이 일본한테 5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국한테도 5배를 요구할 거다. 그래서 한국의 군사 주둔비를 5조로 올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라고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트위터나 뭐 이런 인터넷에 보면 가짜뉴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한국한테 방위분담금 5조로 상향시킨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없다. 단연코. 그럴 가능성은 없다. 만일 그렇게까지 돈을 달라고 하면 현재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게 뭐냐면 한미 동맹에서 들어가는 한미 간의 지금 군사 훈련 자체를 완전히 한국 측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북 평화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군사 훈련 내지는 어떤 지금에 있는 미군을 유지시킬 수 있는 모든 기동 훈련의 베이스를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협상할 카드가 있고 5조 원 요구는 택도 없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도의적인 부분 안에서도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먼저 이란하고 깬 것도 미국이었고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 합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을 테러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란의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란 말이에요. 이란산 원유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중동의 원유 수출을 방해하고 긴장을 조성해서 석유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세일가스를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트럼프의 고도의 술책이 발휘됐던 게 이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문제도 공갈포로만 계속 던져놓고 제재하네 뭐하네 하면서 이란만 못 사게 굴었을 뿐이지 그 결과로 일어난 거는 원유 수송의 어려움, 수출의 어려움, 이란산 원유의 구입 불편으로 인한 유럽 국가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얻어낸 결과는 고유가와 세일가스의 판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란은 너무 이란과 미국은 거짓말을 너무 하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이란이 핵을 지금 농축 핵에 대한 어떤 비축을 늘렸네 어떠네 위기 상황을 조성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미국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를 서방 국가들이 거의 믿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국가들은 이번 그 호르무즈 해협 안전 유지에 대한 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이 협정이 만들어져서 진짜 억지로 끌려가는 어떤 남들 장애 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속 굴고 따라가는 것 같은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 같은 위험 요소들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 한일 간의 관계가 단순히 이제 경제 전쟁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충돌, 과거에 있었던 무슨 초계기 충돌 같은 거는 충돌도 아니고요. 진짜 군함이 코를 맞대고 서로 대치하게 되는 상황에 긴장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듭니다. 이미 일본은 그걸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또 거기에 대한 공작들을 하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번 거를 트럼프가 정말 강력하게 원했다고 하면 트럼프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인도양 주둔 해군에 대한 그 주둔비를 어떻게든 뽑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뜨뜻 미지근하게 얘기만 꺼내보놓고 이거 영 반응이 없네라는 태도는 안 갈 거예요. 억지로 막 강요를 하겠죠. 안 하면 무역 제재한다고 또 지랄을 하면서. 근데 그런 모양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 이 제안과 구성의 핵심은 미국이 아니라 아베였다. 일본이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자기 해군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미국 함대에 길을 열어주는 기뢰함 역할을 자신이 자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국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개수작이 뽀록이 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당분간 걱정 안 해도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사실 우리나라 때문에 생긴 건 아니고 중국하고의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미국이 이 중거리 미사일을 동아시아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거리가 1000km에서 5500km에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들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라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날 엊그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러시아하고의 협정을 깼죠. 지금 이제 양쪽 국가가 그동안 중거리 5000km짜리 중거리 미사일들과 핵탄두들을 꾸준하게 줄여나간다고 감축에 대한 합의를 레이건 대통령 때 했었는데 그 합의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깨버린 거예요. 왜? 중국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핵탄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강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러시아와 함께 무기를 줄이는 걸 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이걸 던져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이 참여하는 방식 안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은 무슨 얘기야, 니네들은 5000개 3000개씩 있지만 나는 250개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또는 주변 다른 국가들은 야 거짓말 치지마, 네가 무슨 250개야, 너 3000개 넘게 있다면서 너 사찰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중국의 핵 능력이 중국이 주장하는 바로 250개라고 믿는 사람은 군사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데 대체 몇 개나 숨어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음 방송에
다음 주에 해야 될 방송 안에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미국은 무조건 중국을 끼운 상태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거기에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북한까지 포함한 전 세계 핵 군축을 위한 새로운 조약을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사실상 이 핵 군축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 핵 보유 국가들이라든지 그 주변국들, 그 핵의 영향이나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한테 분담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삥 뜯어내기 전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략들에 대해서 파기 협정이 이어지는 것만으로 실질적인 액션이 보이질 않았었는데 갑자기 지금 미국이 엊그제 핵무기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미사일들, 전략 미사일들을 동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사실 중국을 영향권에 두고 미사일들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상국이 어디가 되겠어요? 필리핀이나 미군 기지가 있는 데니까. 그 다음에 대만, 우리나라, 일본. 사실 네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네 나라에다 5,000km짜리 미사일을 놓는다는 얘기는 바로 중국의 본토에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뭐 레이더로 본토를 들여다보는 사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왜 꺼냈냐? 무역 협상이 잘 안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꺼낸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산 농산물 더 많이 사고 환율 조작하지 말고 미국에서 투자도 좀 해주고 그래 라고 해서 화웨이하고 농산물하고 맞바꾼 회담이 G20대 오사카에서 있었는데 미국도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안 취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웨이를 제재하지 않겠어 라고 얘기는 했지만 화웨이 자체에 대한 그 기존의 블랙리스트를 풀질 않았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50만 톤 사줄게, 60만 톤 사줄게라고 얘기하지만 15만 톤만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인수를 거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협박을 한번 더 던졌죠. 야, 그러면 니네 3천억 불에 대해서 10%씩 관세 다시 때린다? 뭔 소리야? 오사카에서 그런 거 안 하기로 얘기했잖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 니네 농산물 더 이상 수입 못해. 수입 안 할 거야. 그리고 네가 관세 때린다고 하면 우리는 환율 올려. 너 관세 때려도 환율 오르면 우리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너 이렇게 해봐. 라고 중국이 강경한 태도로 버티기로 나와버린 거예요. 문제는 트럼프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왜? 이 관세 전쟁 해봐야 세계 경기만 안 좋아지고 주가 떨어지고 다른 나라한테 욕만 먹고 결국 중국은 요지부동이고 말 안 먹어주고 내부에서 뭐 나이키니 뭐 이런 그 핵심 기업 애플이니 이런 기업들이 야이씨 못해 먹겠어 지금 네가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우리 내수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 하고 불만을 내태우고 있단 말이야. 이제 선거는 곧 시작 전인데 이런 식으로 시진핑이 버티기로 나오게 되면 투표에서 득표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약 처방을 쓴 거예요. 유도탄 쏜다 그러면 유도탄 내가 그 코 밑에다 갖다 놓을 거야? 이거는 미국이 겪었던 쿠바 미사일 사태랑 똑같은 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가 딱 네 국가뿐이고 사실은 베트남 걷어버리면 대만, 한국, 일본 중에 이걸 받을래 말래를 또 그 선택받을 수 있는 입장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미사일 배치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을 지금 빨리 안 꺼내놓으면요. 지금 중국이 그 입장에 대해서 빨리 대답해 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태도를 못 정하게 되면 그동안 사드 때문에 겪었던 어떤 외교 정치 경제적인 불이익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드의 100배, 1000배 무서운 경제 보복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 틈에 끼어갖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주네 마네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은 절대 미국의 전략무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을 빨리 해줬으면 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빨리 던지게 되면 야 한국 안보 이거 정말 개판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도 사실은 부담이 있는 건데 이 내용을 갖고 중국과 미국이 원만한 합의를 못 가지게 되면 자 이것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사태
사드보다도 더 안 좋은 한중 관계 악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아베가 미친 척하고 받아서 그래 일본은 전략무기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일본이 받는다니까 거기 가 우리는 지금 평화통일 한반도 프로세스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 받았다가는 지금 아무 관계도 안 돼 진척 안 돼 우리는 못해라고 발을 쏙 빼줄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강요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만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대만도 지금 내년 총통선거 앞두고 이 내용이 정치적 이슈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절묘한 시점에서 트럼프가 브로핑을 세게 날린 거죠.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잘해서 사드보다 더 무서운 중거리 유도탄 배치를 막아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쭉 밀려 있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무역 수지라든지 환율 부분, 일본하고의 부분 이런 것들도 복잡하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일 그 앞권은 이 한국과 북한은 현재 코리아 연합을 위한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발걸음과 경제 공동체를 위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다. 그리고 이것만이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의 어떤 난국이라든지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카드인 건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전략미사일 그러니까 전략무기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었다는 거. 이 부분을 현명하게만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치면 지금 우리는 핏기가 좋아요. 우리는 일본이란 전쟁 상태니까 이 상황을 슬기롭게만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치면 그토록 걱정했던 우리의 하반기 경제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아마 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이제 경착륙하게 될 거고요. 2020년에 달러 붕괴 또 기축통화의 붕괴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그런 경제 위기 안에서도 튼튼하게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일본하고 전쟁도 중요하지만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지금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는 외교적인 처세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이 방송에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좀 전에 윤대발님께서 2,000원 후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얘기할 때보다는 열독자 수준이 많이 적은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렵기도 어렵고 지루하기도 또 지루하다 지루했어요. 보니 이런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아무래도 매번 이 중국, 북한 아무래도 그리고 또 화해의 얘기는 특히 더 관심이 뚝 떨어집니다. 네. 물론 흥미 있을 수 있는 효세가 아닌 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연초에 올해 첫 방송을 하면서 송 작가님 팬분들은 네, 전혀 안 지루했다고 너무너무 착하신 분들이에요. 현명하신 분들이 시작하신 분들이야? 유익했다고 이 사람이 자, 제가 연초에 일본의 초계기 도발이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올지를 예측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봄이 작가만 지루한 듯 저를 돌려가시는 네, 그 초계기 사태가 라이언키님 2,000원 감사합니다. 예고했던 사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전 지금 우리 멘붕 상태여가지고 우리 정부가 잘 준비를 했고 그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 난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믿으면서 저도 오늘 잘 방송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 자신도. 이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10시 반에서 10시 40분 사이에 스트리밍으로 정상적으로 찾아뵐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